엄마, 빨리 나가세요. 지호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내 손에 쥐고 있던 김밥 재료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당근, 시금치, 햄. 모든 게 느린 화면처럼 하나씩 쏟아졌죠.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봤어요. 세희가 서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가요.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세희는 웃고 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슬리퍼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죠. 계단을 굴러 내려가다시피 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었어요. 뒤에서 세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저녁 준비하셔야죠.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나는 골목 끝까지 달렸습니다. 전통시장 입구까지요. 그제야 멈춰 섰어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내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한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모든 게 평범했던 그때로요.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요.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여니 겨울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옵니다. 경기도 안산, 우리 전통시장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늘 입던 검은색 티셔츠에 앞치마를 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앞치마죠. 천이 다 닳았지만 버리지 못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윤정내 분식이라는 간판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편 영수가 손수 쓴 글씨로 만든 간판입니다. 28년 전이었죠. 가게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주방을 밝혔어요. 떡볶이 육수부터 끓입니다. 멸치, 다시마, 물을 넣고 푹 끓이죠. 이 냄새가 온몸에 배었어요. 집에 가서도 잠을 잘 때도 이 냄새가 납니다. 순대를 찌고 어묵을 손질하고 김밥 재료를 준비합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4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에요. 이 가게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28배 시집 와서 시어머니 밑에서 일을 배웠죠. 떡볶이 불 조절하는 법, 순대 쪄내는 타이밍, 김밥 꽉 차게 마는 법이요. 35세 남편이랑 이 가게를 인수했어요. 대출 받아서요. 매달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었죠. 40에 민수를 낳았어요. 늦둥이였어요. 가게 구석에 요람 놓고 재우면서 장사했었죠. 55세 남편 영수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밤낮 없이 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떠났어요. 그 후로 혼자 13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웃으면서 사장님, 오늘도 맛있어요라고 말할 때마다 힘이 났죠. 이 가게는 내 청춘입니다. 내 삶이에요. 남편과의 추억이에요. 아들 민수는 36이에요. 형편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했어요. 공장, 식당, 택배. 여러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에 세희를 만났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던 아가씨였어요.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민수는 첫눈에 반했다고 했어요. 그 후 결혼하고 지호가 태어났어요. 내 첫 손주입니다. 너무 예뻤어요. 꼭 민수 어렸을 때를 닮았습니다. 민수가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2층에서 살면 안 될까요? 전세금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고 가족이 함께 살면 좋다고 생각했죠. 2층을 치웠어요.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벽지도 새로 바르고 보일러도 고치고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내 돈으로요. 세희는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효도할게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민수는 자영업을 한다며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엄마, 나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친구랑 같이 온라인 쇼핑몰 차릴 거예요. 나는 응원을 했습니다. 창업 자금도 3천만 원 보태줬어요. 가게에서 모은 돈이었어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수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1년 만에 망했습니다. 민수는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치킨집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또 돈이 필요했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확실해요. 장사 잘 되는 곳이에요. 또 2천만 원을 줬습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죠. 세희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물건 좀 제대로 챙기세요. 어느 날 세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 물티슈가 없어서 제가 마트까지 다녀왔잖아요. 어머니가 사온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물티슈 산다고 했어? 네, 어제 저녁에요. 벌써 잊으셨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그날 이후로 자꾸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만들었는데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다 드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세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가게 열쇠를 자꾸 잃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늘 두는 자리에 뒀는데 없었죠.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화장실에 두셨어요. 화장실이요? 내가 왜 거기에 뒀을까요? 휴대폰을 찾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뒤져도 없었죠. 어머니, 냉장고 안에 있어요. 김치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냉장고요? 말도 안 돼요.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걸까요? 세희는 더 자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있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치매는 초기에 발견해야 해요. 저희 엄마 친구분도 치매 초기였는데 빨리 발견해서 약 드시고 괜찮아지셨어요. 세희는 친절합니다. 너무 친절해요. 내 약을 챙겨줘요. 식사 시간마다요. 어머니, 고혈압 약 드셨어요? 응, 먹었어. 아니에요, 안 드셨어요. 약통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세희가 물을 따라주고 약을 손에 올려줬습니다. 나는 그대로 보리차와 약을 먹었습니다. 나는 보리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평생 마셔왔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차갑게 해서 마십니다. 직접 끓여 보리를 볶아서 물에 우려냅니다. 구수한 냄새가 좋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맛이 이상했습니다. 쓴맛이 나고 보리차가 텁텁했어요. 세희야, 이 보리차 맛이 이상한데? 그래요? 저는 괜찮은데요. 어머니 입맛이 변하신 것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다른데. 어머니, 나이 드시면 미각이 변해요. 제 외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짠 걸 싱겁다고 하시고 단 걸 안 달다고 하시고요. 세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죠. 매일매일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점점 더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1층 가게에서 김밥 재료를 손질하면서 내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와 세희였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어요. 부부가 대화하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갚아야 한다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진짜 끝이야. 세희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어요. 나도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가게 팔자고 하는 거잖아.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나는 손을 멈췄습니다.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미 2번이나 말했는데 안 된다잖아. 당신 엄마 고집이 얼마나 센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 다른 방법? 무슨 방법?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지면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잖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세희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놀란 게 아니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엄마 상태 보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 병원 가서 진단받으면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고. 그럼 가게도? 응, 가게도 팔 수 있어.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면 어떡해? 그러니까 약간 도움이 필요한 거지. 도움? 보리차에 넣는 거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하지만 이거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밀양이야.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 기억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도 의심 안 해.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어요. 보리차. 그 쓴맛. 그게.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사채업자들이 기다려주지 않아. 알아. 그래서 다른 계획도 생각 중이야. 무슨 계획? 엄마가 가게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 응. 나이 드신 분이 기름에 미끄러지거나 칼에 다치거나 하는 건 흔한 일이잖아. 나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 2층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나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은 없어.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리고 엄마가 정말로 다치면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나는 문을 열어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손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1층 가게로 돌아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아들. 내가 평생 사랑한 내 아들이.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은 떨렸지만 일은 해야 하니 떡볶이 육수를 끓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경찰에 가야 하나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내가 들은 대화만으로 될까요? 9시쯤 단골 손님이 왔습니다. 정민우 변호사님이에요. 40대 초반의 남자분이죠.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합니다. 거의 매일 아침 김밥 하나랑 떡볶이를 사가는 분이죠. 사장님, 오늘도 김밥 한 줄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김밥을 말면서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모양이 엉망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정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하나요? 하지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예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변호사님, 제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데요?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2층도 올려다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조용히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를요. 보리차 이야기를요. 요즘 내 기억력이 이상한 일들을요. 정 변호사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사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증거가 필요해요. 대화 녹음이나 보리차 성분 검사 같은 거요. 어떻게 해요? 보리차 샘플을 병원에 가져가면 검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드님이나 며느님과 대화할 때는 휴대폰으로 녹음하세요. 휴대폰 녹음이요? 네. 스마트폰에는 녹음 기능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 변호사님이 내 휴대폰으로 녹음 앱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가장 중요한 건 절대로 들킨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세요. 네. 그리고 혹시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요. 정 변호사님이 명함을 줬습니다. 깨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나는 울컥했어요. 내 가족이 아닌 남이 더 나를 걱정해주다니. 그날 오후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낯선 남자 2명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윤정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희는 대한종합개발 소속입니다. 이 시장 재개발 사업 담당자인데요. 재개발이요? 시장을 재개발한다고요? 네, 안산시에서 이 전통시장을 현대식 복합 쇼핑몰로 재개발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장님도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사장님 가게 평가액은 대략 5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영업 보상금까지 하면 7억 가까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억이요? 하지만 저는 가게 팔 생각 없어요. 사장님, 요즘 전통시장이 다 문 닫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싫어요. 이 가게는 제 인생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사장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 나이에 무거운 솥 들고 새벽마다 일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아직 건강해요. 남자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다음 주에 와도 답은 똑같아요. 남자들이 나갔어요. 이상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시장 상인회에서도 말이 없었어요. 저녁 때 2층에서 민수가 내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재개발 회사 사람들 왔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아, 시장 상인들한테 다 연락 간다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판다. 엄마, 7억이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나는 이 가게에서 평생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일하실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민수는 화가 난 얼굴로 올라갔어요. 나는 알았어요. 재개발. 이것도 계획의 일부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옆 가게 20년 지기박 아주머니가 오셨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윤정아, 너 어제 재개발 회사 사람들 만났지? 응, 왔더라고. 근데 나 안 판다고 했어. 잘했어. 나도 안 팔 거야. 그 사람들 뭔가 수상해. 수상해? 왜? 박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우연히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골목에서 전화하더라고. 근데 민수 이름을 말하더라. 뭐라고요? 민수 씨, 어머님이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곧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가 저 사람들이랑 짜고 치는 거라고. 그런 것 같아. 윤정아, 내 아들 요즘 빚이 많다며. 시장에 소문 다 났어. 얼마나 많은데. 사채까지 손댔다던데. 몇 억 된다더라. 나는 어지러웠어요. 박 언니, 나 어떡해. 일단 조심해. 가족이라도 믿으면 안 돼. 특히 돈 문제가 얽히면 사람 변해. 박 아주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고마워. 그날 저녁 나는 보리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희가 권했지만 핑계를 댔어요.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세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곧 웃었죠. 그럼 우유 드릴까요? 아니, 그냥 물 마실게. 방에 들어가서 보리차 샘플을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져가야 해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놨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나는 가게를 잠시 닫고 병원에 갔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가게를 봐주기로 했어요. 급한 일 있어서 1시간만 다녀올게요. 세희에게는 어디 가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보리차 샘플을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선생님, 이 차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검사해 주실 수 있나요? 젊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증상이 있으세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흐릿해요. 언제부터 이 차를 마셨죠? 한 달쯤 됐어요. 의사는 샘플을 받아서 검사실로 보냈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후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 혹시 누군가 일부러 이런 걸 넣었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경찰에도 신고하시는 게 좋겠어요. 증거가 나오면 그렇게 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정말로 뭔가 나오면 내 아들은 감옥에 가는 건가요?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요. 그날 저녁이었어요. 지호가 몰래 내 방으로 왔습니다. 7살짜리 손주예요. 할머니. 왜 지호야? 지호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도망가야 돼요. 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무서워요. 아빠도 무서워요. 나는 지호를 안았어요.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엄마랑 아빠가 싸웠어요. 할머니 이야기하면서요. 뭐라고 하던? 엄마가 할머니를 계단에서 밀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네, 무서웠어요. 할머니가 다칠까봐. 나는 지호를 꼭 안았어요. 걱정 마. 할머니가 조심할게.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 아빠가 나쁜 거예요. 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지호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네. 지호가 나간 후 나는 정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나는 지호가 한 말을 전했어요. 사장님, 지금 당장 다른 곳으로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가게는요? 목숨이 더 중요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친구 집이나 친척 집으로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집이에요. 내가 왜 도망가야 하죠? 그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 잠에서 깼죠. 뭔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두웠어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누군가 1층 가게에 있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세희였습니다. 세희야, 왜 여기 있어? 세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손에는 가스밸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물 마시러 내려왔어요. 손에 든 건 뭐야? 아, 이거요?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확인하고 있었어요. 분명 거짓말이었습니다. 세희는 가스밸브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나는 알았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를 만들려고 했구나. 나한테 줘봐.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줘봐. 나는 세희에게서 밸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어요. 약간 열려 있었어요. 세희야, 이거 왜 열려 있어? 저도 모르겠어요. 아까 확인했을 때는 닫혀 있었는데. 세희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차가웠습니다. 올라가. 지금 당장. 어머니, 왜 그러세요? 올라가라고 했어. 세희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며 나를 쳐다봤어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의자로 막았어요. 휴대폰을 옆에 두고 경찰 번호를 눌러놓았습니다. 언제든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게요. 다음 날 오후였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시겠어요? 나는 박 아주머니에게 다시 가게를 부탁하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환자분, 이 차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검출됐습니다. 그게 뭔가요?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에 들어가는 성분이에요.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차에 이런 성분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는 없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은 게 확실합니다. 나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검사 결과서를 드릴 테니 증거로 제출하세요.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병원을 나와서 정 변호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가 나왔어요. 보리차에 수면제가 들어있었대요. 잘하셨어요, 사장님. 이제 경찰서에 가세요.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경찰서에 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내 아들의 입으로요. 추석 당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세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편히 앉아 계세요.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요즘 손도 떨리시고 하시잖아요. 칼에 다치실 수도 있어요. 세이가 내 손에서 칼을 빼앗으려 했어요. 나는 칼을 꽉 쥐었어요. 내가 한다니까. 어머니. 세이의 눈빛이 변했어요.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다른 거 도와드릴게요. 잠시 후 세이가 보리차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목마르시죠? 차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차랑 같이 드세요. 세이가 약봉지를 내밀었어요. 나는 받지 않았어요. 오늘은 안 먹을래. 어머니, 혈압약은 거르시면 안 돼요. 나 혈압 정상이야. 아니에요. 지난주에 병원에서 높다고 했잖아요. 난 병원 안 갔어. 세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나는 멀쩡해. 기억도 잘 나. 어머니, 요즘 정말 심해지셨어요. 병원에 꼭 가봐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 나는 소리쳤어요. 거실에서 민수가 뛰어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민수야, 너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씀이세요? 빚 사채 재개발. 다 알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보리차에 약 탄 것도 알아. 가스밸브 만진 것도 알아. 다 알고 있다고. 세이와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있었어요. 증거 있어. 병원 검사 결과. 보리차에서 수면제 나왔어. 순간 세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어요. 차가운 눈빛만 남았죠. 그래서요? 그게 제가 넣었다는 증거가 돼요? 내가 아니면 누가 넣었겠어? 어머니가 헷갈려서 드시던 약을 차에 떨어뜨린 거 아닐까요? 워낙 깜빡깜빡 하시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데요. 가게에서도 실수투성이시잖아요. 민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진짜 병원 가보세요. 우리가 이러는 거 다 엄마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너희들 빚 때문이잖아. 엄마.
몇 억이야? 사채는 또 얼마야?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가게 팔아서 빚 갚으려고 했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 다 들었어. 너희들이 밤에 하는 얘기. 세희가 한 발 다가왔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희는 계속 다가왔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차분하게요. 할 얘기 없어. 나 경찰서 갈 거야.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세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어머니가 경찰에 가시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요. 그건 너희 문제야. 지호는요? 지호도 엄마 아빠가 감옥 가는 걸 보고 싶어 할까요? 나는 멈칫했어요. 지호, 내 손주. 어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세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울지 않고 있었어요. 민수야, 넌 어떻게 생각해?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저희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게 팔 수 있게만 하려고. 그게 그거야.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호는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없으면 저는 어떡해요? 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지호를 안았어요. 지호야, 괜찮아. 할머니는 어디 안 가? 세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승리한 것처럼요. 어머니,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끼리는 이해하고 용서해야죠. 나는 지호를 내려놓고 지호를 봤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물어볼게.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 저는 지호야, 솔직하게 말해봐. 할머니는 뭘 해야 할까? 지호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하면 좋겠어요. 옳은 일. 나는 결심했습니다. 세희야, 민수야.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나는 경찰서에 갈 거야.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너희들이 자수해. 직접 경찰서 가서 했던 일을 고백해. 그러면 나는 선처를 부탁할게. 어머니, 그건. 안 그러면 나는 너희를 고소할 거야. 존속살의 미수로. 세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증거가 있어요? 제가 한 거라는 증거가. 보리차 검사 결과. 너희들 대화 녹음. 병원 진료 기록. 다 있어. 녹음이요? 응. 한 달 동안 다 녹음했어. 너희가 밤에 하는 얘기, 재개발 회사랑 통화하는 거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세희는 몰랐죠. 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설마. 너한테 기회를 줄게. 오늘 저녁 6시까지 결정해. 자수하거나 고소당하거나.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민수와 세희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했어야죠. 당신도 같이 한 거잖아. 이제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엄마가 진짜 녹음을 했다면. 나는 정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알겠습니다. 경찰관도 동행하겠습니다. 30분 후 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세희였어요. 뭐야? 어머니, 죄송해요.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문 열어주세요. 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수하기로 했어?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나와주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세희의 목소리가 너무 침착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녹음하고 있어. 어머니. 갑자기 세희가 문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나오세요. 지금 당장. 미친 것처럼 문을 두드렸어요. 나는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세희가 열쇠로 문을 연 거였어요. 스페어 키가 있었던 거예요. 세희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시칼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만드세요? 세희의 눈은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나는 뒤로 물러났어요. 세희야, 진정해. 지금 하려는 거 범죄야. 이미 범죄자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세희가 한 발씩 다가왔습니다. 나는 창문 쪽으로 밀렸어요. 지호가 보고 있어. 지호가 문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하지 마. 할머니한테 그러지 마. 세희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지호야, 눈 감고 있어. 나는 창문을 열었지만 뛰어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칠 게 뻔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세희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다. 칼 버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뛰어들어왔어요. 정 변호사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세희는 멈칫했어요. 칼 버리고 손들어. 세희는 천천히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칼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경찰관이 세희와 민수의 손에 수갑을 찼습니다. 나는 진술했습니다. 보리차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녹음 파일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2층 집을 수색했습니다. 민수의 방에서 다량의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세희의 휴대폰에서는 사채업자와의 대화가 나왔습니다. 빚이 8억이 넘었어요. 재개발 회사 직원도 조사받았습니다. 민수에게 뇌물을 준 것도 드러났어요. 모든 게 밝혀졌어요. 세희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다 남편이 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민수는 울며 고백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나쁜 아들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검사는 말했어요. 존속살해, 미수, 사기, 상해 등 여러 죄목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되나요? 친권이 정지될 겁니다. 할머니께서 양육하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키울게요. 그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세희는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는 지호를 키우고 있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어요. 박 아주머니가 많이 도와주고 있죠. 지호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할머니가 만든 김밥을 싸가요. 할머니, 오늘 김밥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지호는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간혹 물어봐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알아. 내 아들이 감옥에 있다는 게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지호가 말한 대로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김밥 정말 맛있다고 들었어요. 고마워요. 40년 했거든요. 40년이요? 대단하세요. 힘들었지만 이 가게가 내 인생이에요. 여자분이 웃었어요. 사장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용기 있으시더라고요. 뉴스요? 내 가족한테 당한 일을.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살아야 했어요. 나도 지호도. 손잡은 잘 크고 계시죠? 네, 잘 크고 있어요.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어요.
지호가 2층에서 불렀습니다.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알았어, 금방 올라갈게. 나는 가게 불을 하나씩 껐습니다. 주방 정리를 했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강해졌어요. 68년을 살았어요. 남편을 잃었고 아들을 감옥에 보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여기 있을 거예요. 지호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으로요. 지호가 숙제하고 있어요. 산수 문제예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가 봐줄게. 천천히 하면 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통시장에 불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켜질 겁니다. 새벽 5시예요. 나도 그때 일어날 거예요.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40년 해온 것처럼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거예요. 이게 내 삶이니까요. 가족에 의한 노인 학대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이 있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로 연락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